어느 겨울 새벽 서울 시내 대학병원 외과 대기실에 74세 이순남 할머니가 홀로 앉아 있다.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 위에서 그녀의 손은 낡은 검은 핸드백을 꽉 움켜쥐고 있다. 핸드백 안에는 평생 모은 적금 통장 하나가 전부다. 수술복을 입은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가지만 할머니 곁엔 아무도 없다. 병원 로비에서 이순남 환자 보호자는 수술 동의서 작성을 위해 간호사실로 와달라는 안내방송이 울린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일어선다. 무릎이 아파 절뚝거리며 간호사실로 향한다. 복도 곳곳에서 가족들이 환자를 돌보는 모습이 보인다. 할머니만 혼자다. 간호사실에서 젊은 간호사가 보호자인지 묻는다. 할머니는 자신 혼자라고 대답한다.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짓는다. 갑상선암 수술은 큰 수술이다. 보통 가족들이 모두 몰려오는데 혼자 온 고령 환자는 드물다. 수술비 얘기가 나오자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진다. 1,000만 원이 넘는 수술비. 평생 모은 돈으로도 부족하다. 동의서를 작성하며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인다. 응급 연락처란에 적힌 3개의 전화번호. 큰아들 이종민, 작은아들 이종수, 딸 이미선. 하지만 그 누구도 오늘 병원에 오지 않았다. 종민은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며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 종수는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했다. 미선은 분당 신도시에 살며 2 아이의 엄마다. 모두 성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아무도 가난한 어머니의 수술에 시간과 돈을 내지 않았다. 수술실 문 앞에서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뒤돌아본다. 텅 빈 복도. 그런데 이때 멀리서 누군가 급하게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린다. 사흘 전 일이 떠오른다. 할머니가 큰아들 종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종민의 고급 성형외과 병원. 대기실엔 부유한 고객들이 가득했다. 어머니가 갑상선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수술비가 걱정된다고 함께 있어달라고 말했다. 전화 너머로 종민의 차가운 한숨이 들렸다. 지금 병원이 너무 바쁘다고 했다. 연말 성형수술 러시라고 변명했다. 돈은 얼마나 필요하냐고 묻더니 1,000만 원이라는 얘기를 듣고는 잠시 망설였다. 엄마, 죄송한데 요즘 병원 투자비로 돈이 묶여 있어요. 형편이 안 되네요. 거짓말이었다. 종민은 하루에 수천만 원을 벌어들인다. 하지만 어머니의 수술비는 아깝다고 생각했다. 할머니는 작은아들 종수에게도 전화했다. 종수는 회사 회의실에서 승진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죄송해요. 요즘 아이들 학원비며 집값 대출이며 정말 여유가 없어요. 형이 의사니까 형한테 부탁해보세요. 종수도 거짓말이었다. 통장에는 목돈이 충분히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보다는 자기 가족이 우선이었다. 막내딸 미선에게도 연락했다. 미선은 학원가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저희도 애들 교육비로 빠듯해요. 그리고 남편이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 미안해요. 미선 역시 거짓말이었다. 분당 아파트에 살며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 수술비를 내기는 싫었다. 결국 할머니는 혼자 수술을 받기로 결심했다. 부족한 돈은 어떻게든 구해보자고 생각했다. 그런데 누군가 할머니의 슬픈 전화통화를 듣고 있었다. 수술 당일 오전. 할머니는 수술복으로 갈아입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했다. 주름진 얼굴과 백발 야윈 몸. 30년 전 젊은 시절과 비교되었다. 원무과에서 수술비 정산 얘기가 나왔다. 할머니는 평생 모은 돈을 모두 꺼내도 몇백만 원이 부족했다. 담당자는 가족들이 와서 해결해 주겠지 하며 넘어갔다. 간병인이 휠체어를 가져왔다. 수술실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으며 복도를 바라봤다. 한 병실에서는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었다. 다른 병실에서는 딸이 어머니의 이마에 키스하며 괜찮을 거라고 위로하고 있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손자들이 할아버지께 그림을 그려드리며 빨리 나으시라고 말하고 있었다. 할머니만 혼자였다. 3 자식을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건만. 수술실 앞에서 휠체어가 멈췄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핸드백을 열어봤다. 그 안에는 낡은 지갑과 함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모서리가 헤어진 흑백 사진이었다. 30년 전 찍은 사진이었다. 시장 좌판에서 국밥을 파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 모습이었다. 그 옆에 서 있는 어린 소년. 소년은 너무 말라서 뼈만 앙상했다. 찢어진 옷을 입고 맨발이었다. 할머니가 그 아이에게 국밥을 떠먹여주는 장면이었다. 할머니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 그 아이의 이름은 강민호였다. 하지만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몰랐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할머니는 천천히 들어갔다.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웠다. 마취 주사가 팔에 꽂혔다. 그런데 마취가 시작되기 직전 수술실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수술비 제가 다 내겠습니다. 마취가 시작되며 할머니의 의식이 흐려졌다. 그녀의 마음속에 30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의 혹독한 겨울 동대문 시장 구석진 골목에서의 일이었다. 당시 젊은 순남은 작은 국밥집을 운영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세 자녀를 혼자 키우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 10시까지 장사를 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힘든 생활이었다. 비 오는 어느 날 저녁. 장사를 정리하려는데 골목 구석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직였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다. 비에 흠벅 젖어 떨고 있었다. 맨발에 찢어진 옷을 입고 있었다. 순남이 소년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경계하며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국밥집 앞을 계속 맴돌았다. 고소한 국밥 냄새가 아이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순남은 아이에게 국밥 한 그릇을 내왔다. 아이는 처음엔 거절했다. 돈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순남은 괜찮다고 그냥 먹으라고 했다. 아이는 결국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받아들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허겁지겁 먹어치웠다. 얼마나 굶었는지 그릇을 깨끗하게 비웠다. 아이에게 이름을 물었다. 강민호라고 답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고 물으니 돌아가셨다고 했다.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거기서도 쫓겨났다고 말했다. 지금은 거리에서 산다고 했다. 순남은 아이를 측은히 여겼다. 자신도 새 아이를 키우며 어려운 처지였지만 저런 어린 아이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날부터 민호는 매일 국밥집에 왔다. 순남은 아이에게 밥을 챙겨줬다. 때로는 헌옷도 사다 줬다. 비가 오는 날에는 작은 우산도 빌려줬다. 겨울에는 따뜻한 국밥으로 몸을 녹여줬다. 하지만 순남의 세 자식들은 민호를 곱게 보지 않았다. 거지 같다고 수군거렸다. 왜 남의 아이에게 돈을 쓰냐고 불만을 토했다. 자기들도 배고픈데 왜 남을 먼저 챙기냐고 투덜거렸다. 어린 종민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저런 아이랑 어울리면 자신들도 창피하다고. 종수와 미선도 동조했다. 민호가 오면 친구들이 놀린다고 투덜거렸다. 순남은 자식들을 달랬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우리가 조금 나누면 저 아이는 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민호는 순남에게 고마워했다. 어머니처럼 따랐다. 국밥집 일도 도와줬다. 그릇을 닦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바닥을 쓸었다. 손이 거칠어지고 상처투성이가 되어도 묵묵히 일했다. 하지만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민호가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다. 며칠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순남은 걱정이 되어 아이가 살던 쪽방을 찾아갔다. 쪽방 주인이 말했다. 민호가 고아원으로 보내졌다고. 구청에서 와서 데려갔다고 했다. 순남은 아쉬워했지만 곧 일상에 파묻혔다. 자신의 세 자식 키우기도 벅찬 현실이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그 소년이 다시 나타났다. 수술이 끝나고 사흘 후 할머니가 회복실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목에 붕대가 감겨있고 온몸이 아팠다.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봤다. 병실에는 고급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가 가득했다. 누가 가져온 건지 몰랐다. 이런 값비싼 것들을 살 여유가 있는 사람은 주변에 없었는데 침대 옆 의자에 낯선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다. 상당히 성공해 보였다.
남자는 할머니가 깨어나자 반갑게 미소 지었다. 할머니는 혼란스러웠다. 저 사람이 누구인가? 왜 자신 곁에 있는가? 남자는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따뜻하고 큰 손이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진심 어린 눈물이었다.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어 봤다. 저 사람을 어디서 본 것 같았다. 익숙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누군지 떠오르지 않았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설명했다. 이 남자분이 할머니의 병원비를 모두 대신 냈다고 했다. 수술비, 입원비, 특실료까지 전부. 그리고 수술 내내 병실을 지키고 있었다고 했다. 할머니는 더 혼란스러웠다. 왜 낯선 사람이 자신을 도와주는가? 수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자신의 친자식들도 거절했는데. 남자는 할머니에게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넸다. 낡고 오래된 상자였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30년 전 그 사진이 들어 있었다. 할머니가 어린 소년에게 국밥을 떠먹여주는 사진. 그리고 정성스럽게 쓴 편지 한 통. 편지 첫 줄을 읽는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할머니, 저는 강민호입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계속 읽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흔들렸다. 30년 전 할머니의 국밥집에서 밥을 얻어먹던 그 아이입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 추운 겨울을 넘기지 못했을 겁니다. 민호는 편지에 자신의 이야기를 상세히 적었다. 고아원에 간 후에도 할머니의 따뜻함을 잊지 못했다고. 그 기억이 자신을 지탱해주는 힘이었다고. 고아원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할머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장학금으로 대학에 가고 졸업 후 건설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독립해서 지금은 제법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놀랐다. 그 앙상했던 소년이 이렇게 큰 성공을 했다니. 할머니를 찾고 싶었지만 연락처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우연히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병원에서 혼자 앉아 계시는 모습을. 30년이 지났지만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며칠 전 할머니가 수술비 걱정하는 모습을 봤다고 했다. 그리고 즉시 병원비를 모두 선결제했다고 했다. 할머니는 민호를 바라봤다. 30년 전 그 굶주린 소년이 이렇게 의젓한 남자가 되었다. 감격스러웠다.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제가 오늘 있는 것은 모두 할머니 덕분입니다. 30년 전 할머니가 주신 그 국밥 한 그릇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뭘 그리 대단한 걸 해줬다고. 그냥 배고픈 아이에게 밥 한 그릇 준 게 전부인데.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할머니는 절망적이던 저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세상에는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자식들이 들어왔다. 할머니의 수술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 온 것이었다. 큰아들 종민이 병실에 들어왔다. 고급 승용차키를 손에 쥔 채 급하게 뛰어왔다. 하지만 병실에서 낯선 남자를 보고 당황했다. 종민이 물었다.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민호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자신을 강민호라고 소개했다. 종민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남의 일에 왜 끼어드냐는 표정이었다. 종수와 미선도 뒤늦게 도착했다. 세 남매는 복도에서 수군거렸다. 저 남자가 누구냐고, 왜 어머니 병원비를 냈냐고, 뭔가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특히 종민이 의심을 키웠다. 요즘 노인들 상대로 친절을 베풀며 접근하는 사기꾼들이 많다고 들었다. 혹시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할머니가 설명했다. 민호는 30년 전 자신이 도와준 아이라고. 지금은 성공해서 은혜를 갚으러 왔다고. 자식들은 믿기 어려워했다. 30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하냐고. 혹시 할머니가 착각하는 것은 아니냐고 말했다.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종수가 냉정하게 물었다. 그래서 뭘 원하는 거죠? 병원비를 냈으니 뭔가 바라는 게 있겠죠?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할머니께서 건강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미선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어머니를 알아봤어요? 30년이나 지났는데. 민호가 사진을 꺼내 보여줬다. 30년 전 할머니와 함께 찍은 그 사진이었다. 할머니가 어린 민호에게 국밥을 주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자식들은 사진을 보고도 여전히 의심스러워했다. 진짜일까? 며칠 후 종민이 민호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정말 성공한 사업가인지 아니면 사기꾼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인터넷 검색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다. 강민호는 정말로 중견건설 회사의 대표였다. 회사 규모도 상당했고 여러 건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이력이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민호의 기부 내역이었다. 지난 10년간 고아원과 소년원에 거액을 기부해왔다. 매년 수억 원씩 익명으로 후원했다.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도 지원했다. 종민은 민호의 회사 직원들에게도 연락해봤다. 직원들이 증언했다. 사장이 늘 어려웠던 시절 도움을 준 할머니가 계신다고 말했다고. 그 할머니를 찾고 있다고 했다고. 또한 민호는 회사 경영에서도 직원들을 가족처럼 돌봤다. 어려운 직원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도와줬다. 특히 고아원 출신 직원들을 많이 채용해서 기회를 줬다. 이 모든 정보를 확인한 종민은 충격받았다. 민호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할머니를 도왔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민호가 최근 작성한 유언장이었다. 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민호가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법정 문서를 작성했다. 유언장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저를 살려주신 할머니 같은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며 제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해 주십시오. 자식들은 부끄러워졌다. 민호는 돈을 노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할머니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행동했다. 반면 자신들은 어떤가? 친어머니의 수술비도 아까워했으면서 할머니가 퇴원하는 날이 다가왔다. 민호는 할머니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싶습니다. 30년 동안 못다한 효도를 하게 해주세요. 할머니는 당황했다. 자신 같은 가난한 노인을 왜 모시려고 하냐고 물었다. 민호가 대답했다. 할머니는 저에게 어머니나 다름없습니다. 30년 전 할머니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이제 제가 할머니를 지키고 싶습니다. 자식들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민호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어머니를 남에게 맡기는 것은 체면이 서지 않았다. 종민이 말했다. 고맙지만 이제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할머니를 모시는 것 이상의 일이었다. 민호가 발표했다. 저는 할머니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순남 재단이라는 이름으로요. 재단의 목적은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것이었다. 30년 전 할머니가 자신에게 해준 것처럼 이제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했다. 재단 사업 계획이 발표되었다. 첫 번째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30년 전 할머니의 국밥집처럼 배고픈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로 장학금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 고아원과 소년원 출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로 직업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민호는 이 모든 사업에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수백억 원 규모의 기부였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준 국밥 한 그릇이 이런 큰 일로 돌아오다니. 믿기지 않았다. 민호가 말했다. 이것이 진짜 은혜 갚기입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주신 따뜻함을 이제 세상에 나누어 주고 싶어요. 자식들은 충격에 빠졌다. 수백억 원을 기부한다니. 그런 큰 돈이 있으면서도 할머니를 진심으로 돌보려고 하다니.
자식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종민은 자신의 성형외과에서 생각했다. 30년 전 어머니가 자신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추운 새벽에 일어나 국밥을 끓이고 밤늦게까지 장사를 하며 학비를 벌어줬는지. 어머니 덕분에 의대에 갈 수 있었고 지금의 성공이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자신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가? 수술비 1,000만 원도 아까워했으면서. 종수도 마찬가지였다. 회사에서 승진할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가 뒷바라지 해준 덕분이었다. 대학 등록금부터 취업 준비까지 모든 것을 어머니가 지원해줬다. 하지만 자신은 성공한 후 어머니를 외면했다. 가난하다고 창피해했다. 친구들에게 어머니 직업을 숨겼다. 미선도 반성했다. 결혼할 때 어머니가 얼마나 도와줬는지, 아이들 출산할 때 얼마나 뒷바라지 해줬는지, 어머니 없이는 지금의 행복한 가정도 불가능했다. 그런데 자신들은 어머니가 힘들 때 외면했다.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모두 핑계를 댔다. 반면 민호는 어떤가? 30년 전 국밥 한 그릇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렇게 보답하고 있다. 심지어 수백억 원을 기부하면서까지. 자식들은 부끄러웠다. 혈연관계인 자신들보다 민호가 더 진짜 아들 같았다. 종민이 먼저 어머니에게 사과했다.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못난 아들이었어요. 종수와 미선도 따라서 사과했다. 앞으로는 진짜 자식처럼 모실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괜찮다. 너희들도 각자 살기 바빴을 거야. 오히려 할머니는 고마워했다. 자식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퇴원 후 할머니는 민호가 마련한 새 집으로 이사했다. 병원 근처에 있는 깔끔한 아파트였다. 할머니 전용 방에는 30년 전 사진이 걸려 있었다. 민호와 할머니가 함께 찍은 그 소중한 사진이었다. 자식들도 자주 찾아왔다. 이제는 진심으로 안부를 물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음식도 가져왔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종민은 할머니의 건강을 직접 챙겼다. 정기검진도 받게 하고 좋은 병원도 소개했다. 의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줬다. 종수는 할머니와 대화를 많이 했다.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눴다. 어릴 적 추억도 되새겼다. 어머니의 고생담도 들었다. 미선은 할머니께 손녀들을 자주 데려왔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진짜 증조할머니처럼 따랐다. 할머니도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했다. 민호는 할머니의 든든한 아들이 되었다. 매일 아침 할머니 안부를 확인했다. 함께 산책도 하고 쇼핑도 갔다. 할머니가 외로워하지 않도록 늘 곁에 있어줬다. 특히 민호는 할머니와 함께 재단 일을 했다. 순남 재단의 명예 이사장으로 할머니를 모셨다. 할머니는 비록 나이가 많지만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민호는 약속대로 순남 재단을 설립했다. 첫 번째 사업으로 무료 급식소를 열었다. 30년 전 할머니가 운영했던 그 자리 근처에 새로운 국밥집을 만들었다. 국밥집 이름은 순남 할머니 국밥집이었다. 간판에는 30년 전 할머니와 민호의 사진이 작게 걸려 있었다. 개업 첫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어려운 아이들도 하나둘 찾아왔다. 할머니는 직접 나와서 아이들에게 국밥을 내어줬다. 30년 전 민호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은 할머니의 따뜻함에 감동했다. 첫 번째로 온 아이는 10살 소녀였다. 혼자 와서 주눅 들어 있었다. 할머니가 소녀에게 다가가 따뜻한 국밥을 내어줬다.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국밥을 먹었다. 할머니는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어줬다. 마치 30년 전 민호에게 그랬던 것처럼. 민호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30년 전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할머니의 선의가 또 다른 아이에게 전해지는 순간이었다. 국밥집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었다. 배고픈 아이들에게는 무료로 밥을 준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몇 달 후 국밥집은 동네 명소가 되었다. 어려운 아이들의 쉼터이자 희망의 공간이 되었다. 순남 재단의 소식이 언론에 알려졌다. 수백억 원을 기부한 건설업체 대표와
30년 전 은혜를 갚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 그리고 재단에 동참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기부금이 모이기 시작했다. 자원봉사자들도 늘어났다. 할머니가 도운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찾아왔다. 30년 동안 할머니의 국밥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었다. 이제는 어른이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었다. 어떤 이는 의사가 되었다. 어떤 이는 선생님이 되었다. 또 어떤 이는 요리사가 되었다. 모두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도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 의사가 된 사람은 무료 진료를 했다. 선생님이 된 사람은 가난한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쳤다. 요리사가 된 사람은 무료 급식을 제공했다. 할머니의 선의가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30년 전 작은 국밥 한 그릇에서 시작된 선의가 이제는 거대한 물결이 되어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민호도 자신의 사업을 통해 선의를 실천했다. 건설회사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지었다. 고아원과 양로원을 무료로 건설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시설을 만드는 것이 회사의 새로운 방향이 되었다. 2년이 지났다. 할머니의 건강이 많이 약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국밥집에 나가서 아이들을 돌봤다. 비록 예전만큼 일하지는 못하지만 아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민호에게 말했다. 민호야, 내가 세상을 떠나도 슬퍼하지 마라. 나는 충분히 행복했다. 민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아직 많이 계셔야 해요. 제가 더 효도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너는 이미 충분히 효도했어. 그리고 이제는 다른 아이들도 너처럼 키워야 해. 할머니는 민호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다. 자신이 없어도 국밥집을 계속 운영해달라고. 어려운 아이들을 계속 도와달라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할머니는 세 자식들에게도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다. 혈연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 돈보다는 정이 소중하다. 끝까지 곁에 남은 사람이 진짜 가족이다. 자식들은 할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리고 앞으로는 할머니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다. 할머니는 모든 사람들을 안아줬다. 이제는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고 느꼈다. 할머니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80세의 나이였다. 마지막까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할머니의 장례식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할머니가 도왔던 사람들, 할머니의 선의를 받았던 사람들이 모두 왔다. 그들은 모두 할머니를 진심으로 그리워했다. 관 앞에는 30년 전 그 사진이 놓여 있었다. 젊은 할머니가 어린 민호에게 국밥을 주는 사진. 작은 선의에서 시작된 기적의 순간이었다. 민호는 할머니의 유언대로 국밥집을 계속 운영했다. 이제 그곳은 순남 할머니 국밥집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유명해졌다. 세 자식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할머니의 뜻을 이어갔다. 종미는 무료 의료봉사를 확대했다. 종수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만들었다. 미선은 아이들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며 따뜻한 마음을 가르쳤다.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 선의와 사랑의 중요성을 배우며 성장했다. 몇 년이 더 지났다. 순남 재단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할머니가 도운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다시 찾아왔다. 의사, 선생님, 요리사가 된 그들이 이제는 다른 아이들을 돕고 있었다. 할머니의 선의가 대를 이어가며 전해지고 있었다. 민호의 건설회사도 사회적 기업으로 완전히 변모했다. 이익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회사가 되었다. 직원들도 모두 할머니의 정신을 이어받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 순남 할머니 국밥집은 이제 체인점이 되었다. 전국 곳곳에 할머니의 따뜻함을 전하는 공간들이 생겨났다. 각 지점마다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무료 급식이 제공되었다. 어느 일요일 첫 번째 국밥집에 온 가족이 모였다. 이제는 4대가 함께하는 대가족이 되었다. 민호와 세 자식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벽에는 할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30년 전 어린 민호에게 국밥을 주는 할머니의 모습. 그 옆에는 새로운 사진이 하나 더 걸렸다. 할머니와 민호 그리고 세 자식들이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다. 그날도 어려운 아이들이 국밥집을 찾았다. 민호는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내어줬다.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다. 한 구석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다. 작은 선인은 언젠가 큰 기적으로 돌아온다는 문구와 함께 그 아래로 오늘도 어려운 아이들이 따뜻한 밥을 먹으며 희망을 키워갔다. 할머니의 선의가 만들어낸 영원한 순환 속에서 30년 전 한 그릇의 국밥에서 시작된 기적. 그것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다. 진짜 가족이란 혈연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었다.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그것을 평생에 걸쳐 보여줬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이제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다. 작은 선의가 만들어낸 큰 기적.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다.